기다리고. 너무 늦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바빠가지고. 충남 예산의 사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 홍문표 의원이 도착하셨는데요. 우리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대전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중국자 여러분, 특히 우리 지구당을 맡아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위원장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대전거리는 2시간이면 서울서 올 수 있는데 제가 좀 넉넉하게 잡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수원에서 서울 사이에 아주 비가 몹시 옵니다. 그래서 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늦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를 나오고자 하는 몇 가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저는 한 번쯤은 우리 당원동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고 또 크게는 전당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이나 국민들이 크게 이해하는 분이 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시장 경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줘야 되는데 공짜 반가 포퓰리즘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산된 그런 분배 경제는 우리 후손에게 또 이 나라의 경제가 시장 경제를 가지 않고 사회적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 곰곰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교육위원장을 할 때 어느 한 분께서 책을 한 5권을 갖고서 저희 책상에 놓고 갔어요. 그것을 제가 시간 나서 한번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여러분들 6.25를 아실 겁니다. 6.25가 가리키기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는 그런 지금 교과서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메가더가 없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이 없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고 이 나라의 역사를 지켜온 근원인데 이런 역사가 굴절이 되고 왜곡되고 잘못됐다면은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가 건드린다고 봐야죠. 이것을 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 저도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도 학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은 우리 대부분이 아이들 학교 보내면은 성적만 좋기를 바랄 뿐이지 학교 내용이 무엇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근본이 잘못되고 있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문제로 저는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왕좌왕 결국 권력을 보호하는 그런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요번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내놓지 않은 중요한 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법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성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자기 마음대로 못 올 수도 있다는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뿌리채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참으로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개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거 때 한 번 자기 주장을 하는 것 뿐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국민보다 한 발 더 앞서가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집권당과 이 정부에 나름대로의 대책을 놓고 항의도 하고 투쟁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결국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지난번 당대표 나오면서 정론관에서 사과도 드리고 용서를 바랬습니다마는 지금의 이 정국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우리 야당이 우리 당이 상당한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6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체제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분들의 이름은 차마 되질 않습니다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대한민국 최고의 논설 논객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한 3년 전부터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한 달에 2번씩 아침 5시 반부터 이런저런 사회 현안 문제를 놓고 토론도 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그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년 올해입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저한테 대놓고 새벽 5시 반인데 그러면 내년에 당 해산하십시오. 새벽 대바람에 남의 당 해산을 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다. 말이 좀 거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들이 대통령 선거 졌지, 지방선거 졌지, 국회의원 선거 졌지, 시장 선거 또 지면 당신들이 무슨 국민의 기대가 있느냐. 해산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들은 국회 안에서 있으니까 밖에 얘기를 못 듣지면은 우리 글쟁이들은 정치는 일선에서 못 얻으면은 가야 할 방향과 뒤에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정리해 갖고 있다. 해산 방법 뭐가 있는데 당신들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 이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등골이 싸나웠어요. 아, 이렇구나. 그런데다가 아까 좀 전에 서두에 얘기한 그런 것들 등등 내가 먼저 고민을 해볼 때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국회의원 몇 번 하고 좋은 음식 먹고 넥타이 매고 좋은 사람 만나서 흥얼흥얼하고 그럴듯하게 지내가는 것이 과연 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냐. 저는 여기서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됐습니다. 아, 더 이상 정치, 더 이상 문제가 이렇게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내 한 몸이라고 여기에서 결심을 갖고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을 우리 당에 그리고 나라에 바칠 수 있다면은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마음 먹고 오늘에 와서 당대표에 출마해서 우리 당을 좀 새롭게 그리고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만이
많은 후보들이 우리 당에 들어올 것이고 또 거기에서 엄선을 해서 후보를 하나 뽑는다면은 저 민주당의 저들보다는 우리가 더 잘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의 탓을 할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힘과 건강한 당이 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당을 쳐다보겠습니까? 자강에는 저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당을 알아야 됩니다. 당의 우리 지도부는 그리고 우리 당원 모두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자리에 있다 그냥 가버리는 이런 등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 당의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예를 든다면은 비대위원회를 우리는 5번 치는 정당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5번 치르다 보니 5개월,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7, 8개월 있다가 또 가버리고 이걸 5번 하니까 우리 당의 정체성이 없어요. 전투력도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선거하는 방법의 기법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다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겼다고 해서 저들이 정권 그냥 내줄 리 없고, 저는 더 상상 못하는 집권당의 선거 방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은 엿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을 알아야 된다. 특히 지도부, 이번 당대표에 나오는 분들, 모든 분들은 저는 정당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정당이 천막당사를 쳤었던 과거 불미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막당사 4동 제가 친 겁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어서 결국은 서울시에 가서 임대료를 내고 지금의 중소기업은행 자리에 천막 4동을 쳐서 오늘의 당에 이만한 근원을 만드는 것이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처절한 역사를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 당에 오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해창 총재는 총재 은퇴하시고 누가 옵니까? 박근혜 대표를 모시러 갔어요. 박근혜 대표는 그때 당시에 이해창 총재와 두 분이 대통령 경선을 치르려는데 그분이 탈락이 됐어요. 우리 당을 탈당을 했어요. 새로운 당을 만드셨어요. 6개월 만에 그 당이 해체를 했어요. 그럴 때 다시 그분을 모시러 가서 그분이 들어와서 다시 천막당사에 계시다가 영창동이라는 곳에 새로 이전을 해서 그때 당시 공교롭게도 보궐선거가 3개가 쭉 있었어요. 그 선거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고 선거운동에서 선거를 다 이겼어요. 이래서 선거의 여왕 박근혜 이렇게 호칭이 붙어서 오늘날 우리 당의 뿌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굴곡의 역사에 이런 아픔의 현실을 우리 당이 누가 알고 있습니까? 부끄러우면서도 저는 지금에 와서는 큰 자산으로 이 역사를 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다가도 당의 얘기가 나오면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또 언론에 물어보고 당에 대한 관심과 걱정과 그리고 항상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난 이 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배경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당에 앞으로 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역사와 배경과 열정이 있느냐 저는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을 알아야 됩니다. 정당은 조직이 없는 정당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직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만명당 0.01의 일반당원이 있어요. 거기다 0 하나 붙여서 책임당원이 있어요.
청년 여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26개 중앙위원회가 있어요. 또 중앙당에는 정치대학원이 있어요. 6개 조직의 기본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당의 모체입니다. 여기는 다 할당제로 해서 당원을 확보한다면 민주당보다 더 크고 강한 정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키지도 않고 교육도 안 하고 그냥 먼산 보듯 형식상 당을 끌고 가니까 우리 당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이 조직을 아는, 조직을 만들어서 강한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거를 알아야 됩니다. 선거는 날짜 돼서 그냥 치르는 게 아닙니다. 전략, 전술, 사전 준비.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내 자산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선거를 저는 5번 치렀습니다. 이해창 총재 2번,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다 제가 실무 책임을 맡아서 대통령 선거를 5번을 치렀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갖고 1년 전에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다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저쪽에 180명의 국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대통령의 힘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우리는 101명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 엄청난 조직과 세력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을 어느 집을 하는데 딱 대문 앞에 그 지인이 서 있다면은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전투에서 경험이 얻은 사전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당, 조직, 선거,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뭡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표받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중요한데 지금껏 정책은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모든 현안 문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와서 전문가, 정부 관료, 국회의원 그리고 지구당에서는 버스 타고 올라와서 박수치고 내려가는 게 정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런 정책은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당대표 되면은 이런 정책은 안 할 거예요. 무슨 정책을 할 거냐? 생활정치를 하고 그리고 현장 정치에서 정책의 안을 만들 것이고 그 안을 가지고 국회의원은 입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전에 지금 환경 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면 대전에 그 관계되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 그리고 전문가, 교수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함께 있는 데서 정책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을 보고 저 구름 속에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세먼지 중에서 건강에 나쁜 수치도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살아있는 생활에서 살아있는 이걸 정책으로 현장에서 만들고 그 대안을 갖고 국회에 가서 입법만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잘못된 관습 속에서 법을 만들고 공청회 토론은 서울 국회 의사당에서만 하는 걸로 딱 관념이 되어 있어요. 몇 명 모였냐? 거기 패널이 누가 나왔지? 이걸로다가 정책의 평가를 하는 이런 잘못된 관습의 이 정책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생활정치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이 입법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그냥 토끼 몰듯 사람 몰고 다니고 그저 밥 먹고 형님하고 하는 식으로 전당대회에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을 해야 되고 조직을 알아야 되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이런 새로운 방법을 우린 택하는 것을 개혁 변화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혁과는 변화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자. 그 네 가지만 개혁 변화라는 큰 이 물결 속에서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저는 다음번 내년 3월 9일 정권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건 장담합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냐 못 만들어냐 지금 문제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연례 행사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아주 절체절명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당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당에는 이 앞에 계신 우리 소중한 위원장님들이 억울하게도 또 심의 선택을 못 받아서 원외위원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들아 원외위원장 170명이 저는 민주당보다 100배 낫다고 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한마디로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 계엄령 속에서 선거를 치렀던 겁니다. 돈과 조직과 모든 인적 자원을 여당은 풀가동, 야당은 꼭꼭 묶인 채로 순진하게 선거를 치렀던 겁니다. 코로나 계엄령 하에서 지난번 선거를 치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사정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은 이분들의 예우를 국회의원에 준하는 예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원은 18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원회 170명의 원외위원장님들을 전부 배석을 시킬 거예요. 자기 전문을 찾아서. 그럼 국회에서는 그 직능의 활동을 할 수가 없으나 우리 정당에서는 현역과 원외위원장들이 18개 상임위원회 한 팀으로 묶어갖고 밖에서 공청회 그리고 토론회, 간담회 그리고 현장에 문제가 있는 곳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원외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현역과 똑같이 법을 만들 수 있고 또 토론회 공청회에서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야 국민의힘은 현역과 원외위원장이 한 팀이 돼서 정책을 개발하네 또 조직을 같이 움직이고 있네 이것이 나는 170명을 예우해서 현역화해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8개 상임위원회 다 배석을 시킨다면은 얼마든지 원외위원장님들이 이럴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러면 다음 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지금 원외위원장님들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돈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원외위원장들은 사무실을 투지 못하게 했는데 막말리 여기에서 현역은 돈 써도 괜찮고 활동해도 괜찮고 원회는 묶어놔야 됩니다. 지금 헌법소원을 하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는 후배가 대법원에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지금 와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국가가 인정하는 위원장입니다. 현역이라고 해서 정치활동하고 사무실 내놓고 대면하는 게 그리고 민원을 접수하고 거기서 정책을 개발하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원래는 사무실도 두지 못하고 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원외위원장과 사무실을 좀 부활시켜주는 이거를 저는 당대표 되면 제일 먼저 하려고 이 여당과 저는 협의할 것입니다. 여당도 이걸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여든 야든 국가가 인정하는 지구당 위원장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배지는 없지만은 지역활동하고 민원 접수하고 지역에서 토론회하고 간담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치 발전에 전 도움이 된다고. 이거를 우리는 편견 입장에서 원외위원장을 묶어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저는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은 우리 당에서 원외나 원내나 우리가 1,000원 이상 내고 있는 후원금 당비가 내고 그리고 또 후원금을 냅니다. 이거를 중앙당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원외만큼은 이 당비와 후원금을 자기 지역에서 낸 것이 중앙당에서 체크를 해서 원외만큼은 전액을 그 지구당이 내려 보내줘야
원외들이 어려운 입장을 가서라도 벌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원외위원장들 170명 국회의원에 지원하는 예우를 우리 당에서 확실히 해주자. 두 번째는 신랑은 확실하게 적어주십시오. 내가 경상도에 가서 이 얘기하니까 거기 기립박수 치는데 여기 역시 충청도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데 이 전기값, 수도값이라도 보태라고 그 지역에서 발생한 후원금, 당비 이거는 몽땅 원해만큼은 그냥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원내 못지않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당이 크고 강한 정당으로 가는 것이고 저들이 180명을 능가해서 싸울 수 있는 저는 전력의 전술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당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당이 또 우리 현실이 거기 언론인들이 참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당장 눈앞에 문제가 무엇이냐 젊은의 문제입니다. 젊은의 문제. 이 젊은 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 4월 7일 날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실제 선거에 투입이 되니까 세상을 바꾸잖아요. 이런 젊음의 용기와 젊음의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우리 당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노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분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면은 우리 당은 희망이 없다고 봐요. 요즘에 참 벌꿀 사나운 일이 벌어지죠. 여당이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젊은 사람들한테 돈 주고 뭐 3천만 원 주고 뭐 도대체 그 사람들이 난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나라를 정권 잡았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대한민국 망하는 자들이지 대한민국 희망을 가진 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층 이들에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젊은 층을 신설해주는 겁니다. 젊은 층. 이런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돈 주는 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500이 적으면 1000만 원 주지, 1000만 원 적으면 3000만 원 주지. 돈 주는 경쟁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청년에 대한 예우랄까? 청년에 대한 대접. 이렇게 하면은 나라는 마음. 제가 청년청 신설을 당 대표 나오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작년 6월 1일 날 지금 행안위원회에 제가 낸 청년청 신설에 관한 법이 지금 상정돼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나오려고 내가 이거 작년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우리 당 또 홍문표가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을 법과 제대로 만들어주자고 해서 지금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11개 부처에서 18조 2천억을 씁니다. 18조 2천억. 그런데 이만한 돈을 쓰는데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쓰는데 왜 청년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 그건 정책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예계위원장할 때부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걸 뒤집어 봤어요. 11개 부처가 쓰고 있는 거 청년청을 만들면 한 곳에서 쓸 수가 있어요. 예산을 5조 2천억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18조 2천억 중에서 400명이 붙어서 청년 의원다하고 하는 각 부처에 있는 인원 이거 20명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안이 11개 부처가 전부 생생내기로 중복된 게 40%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앞에 가서 청년을 우리 부처가 잘합니다. 이 얘기 생생내기로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청년청을 신설해서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고 그리고 정책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은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뭘 넣느냐? 제일 먼저
정책을 놓고 정보를 놓고 교육을 놓고 취업,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혼 문제, 주택 문제까지도 청년청 안에서 청년이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청년청 신설에 관한 거. 법을 만들고 예산을 도와주잖아요. 여기 청년청장은 누구를 하느냐? 40대로 한번 해주셔야 돼요. 40대. 청년청 차장은 30대로 해줘요. 이것이 이제 혹시라도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실수할 가능이 있으니까 그 후에 자문기구를 하나 들어오는, 각계각층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한 10분 모셔서 청년청에서 만드는 안을 그들이 한번 스타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건 지금 해도 되겠다. 이건 좀 빠르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 현실화해서 예산을 확정해주면은 대한민국 청년은 세계 1등 청년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청년을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권한과 능력을 믿고 우리는 주자 하는 것이 제가 발의해 놓은 그런 청년청 신설에 관한 법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뭐 몇 가지 더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꼭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 7일 날 여러분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하셨는데, 모든 언론과 그리고 자막과 또 방송에서 4월 7일은 재보궐선거, 이렇게 우리가 신문 방송에서 봤지 않습니까? 4월 7일 재보궐선거. 우린 그렇게 알고 2달간을 계속 방송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것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를 해서 몰고 가는 하나의 기법인 겁니다. 우린 눈치를 채야 돼요. 어떻게 4월 7일이 재보궐선거 날입니까? 권력형 성추행 보궐선거 날이에요. 권력형 성추행 보궐선거. 왜 우리 야당이 이 얘기를 못해요?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다? 824억 들어갔잖아요. 성추행 안 했으면 이 돈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을 누가 내놔야 돼요? 집권당,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의원총회에서 2번 얘기를 하고, 조영일, 김용인이 이런 분들 찾아가서 이걸 당론을 하자. 검토해야겠습니다. 검토가 뭐냐? 성추행을 넣으면 선거법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824억에 대통령을 걸면은 그분이 무슨 상관이냐는 걸 이해가 들어온다. 이거는 바보 천치 같은 거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민주당 시장 아니에요?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죠.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5년 6개월 전에 민주당의 대표였어요. 나는 책임 정책했다. 성추행이나 부정부패, 선거법에 걸려서 시장에 그만두면 시장 후보를 안 내겠다고 그랬어요. 왜 이걸 우리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왜 우리 이걸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기맥힌 것은 정의당에서도 성추행을 해서 대표가 그만뒀어요. 후보를 안 냈어요. 거기. 그들은 양심이 있으니까 안 낸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양심이 없으니까 후보를 낸 겁니다. 어떻게 냈어요? 당원 이름으로 빌려갖고 바꿔치기 해서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책임령 전다고 했으니까 이제 더 좋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거 책임져야죠. 그래서 당의 지도부도 검토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딱 열흘 남았길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혼자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서울시장 이긴다는 걸 봤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분수대 앞에 와서 놓고 가는 생수나 그리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놓고 가는 것이, 그걸 보고 제가 감당 못할 정도의 많은 분들이 싸놓고 가서 아, 바로 이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나 우리 당의 누구도 여기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 오세훈이만 왔어요.
우리 당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왜 혼적으로 심깁니까? 제가 저하고 교대합시다. 당신은 소문이가 되어라. 난 과거돼 있으니까 여기 있겠다. 참으로 쓸쓸하고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여기 호응을 해서 남산 앞에, 서울역 앞에, 뭐 버스 터미널에 저와 똑같이 피켓 들고 서 있는 분이 40여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난 용기를 얻은 거예요. 바로 시민은 이런 걸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이상한 논리에 겁먹어가지고 행동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선거법은 그렇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정되지 않고 논쟁이 있는 것은 여야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당은 법이 있고 야당은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가 되면은 이 문제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고 그리고 살아있다면은 824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책임져라는 선거는 끝났지만 이 경제적인 선거 비용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충청도 가장 핵심적인 대전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전국을 제가 돌아다 보니면은 많은 당원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제 1호가 윤석열이 빨리 데려와라. 윤석열이 빨리 데려와라. 전 그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차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잡을 수 있는 기초와 능력과 정책과 제도가 무언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저게 정권 잡을 수 있는 수권 정당이다 생각하면은 윤석열 총장 저는 어제 말라기도 온다고 이런 정당으로 만들었을 때 당당하게 정권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6월달 국민의힘 전당대가 되지 빌빌거리고 누구 손에 의해서 우주자지 되고 지금껏 같이 이렇게 정당이 움직여서는 올 사람도 전 안 한다고. 윤석열 전 총장 외에도 제가 정론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두 사람 더 훌륭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당대표 나온다니까 만나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신들이 정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상황이 되면은 자기들도 못하겠다. 다 그분들도 대통령감. 이래서 저는 지금 선상에 나와 있는 6, 7명의 우리 당대회 대통령 후보감 이분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반 벨트를 형성해서 전부 모실 겁니다. 다 모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당신들 손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살리자. 시행경제 살려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자. 이렇게 하소를 하고 안 되면 집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해서라도 반 문재인 전선 벨트 속에 그분들을 다 모셔서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우리가 마지막 아니냐. 이런 진솔한 참 간절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은 저는 반 문재인 전선 벨트에 다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공정한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건데 저는 그 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정성 때문에. 그리고 각계각층에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룰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후보 되시는 분들이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논쟁 끝에 A, B, C가 나오면은 거기서 선별해서 하나를 뽑아서 후보가 되면은 이것이 민주방식이고 이것이 정의로운 민주방식의 후보를 받는 방법이고 투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왔다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과정이 투명하면은 내가 후보가 안 돼도 저는 승복한다고 봅니다. 이런 결단과 용단과 그리고 사람을 모아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지 그냥 입으로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정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두서없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데에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앞에 계신 위원장님들 진심으로 바쁘신데도 끝까지 계시고 우리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자리를 이렇게 뜨지 않고 경청해 주신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저에게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하신다면은 지금 각 시도에 다니면서 꼭 이런 얘기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우리 고향의 대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한두 사람이라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